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족보의 원조 도원결의, 고지식 대마왕 도천지수, 진실과 거짓 사이 도청도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도원결의입니다. 복숭아도, 동산원, 맺을 결, 오를 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뜻으로서 삼국지연의, 즉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한은 외척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후한은 환관에 의해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건적의 봉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란한 국정과 거듭되는 흉년에 백성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태평도의 교조인 장각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어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두른 도적대가 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5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한 관군은 이들 난민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었습니다. 당황한 정부에서는 각 지방 장관에게 의용병을 모집해서 이를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유주 탁현에서 의용군 모집 공고문을 본 유비는 나라 걱정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합니다. 그때 유비를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장비였고 그 다음에 관우를 만납니다. 그들 셋은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며 서로 나라 걱정을 하다가 의기가 투합하여 나라를 위해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장비의 요청으로 그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위해 일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곧 도원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맺다, 의형제가 되기로 말입니다. 이어서 세 사람은 300명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황건적 토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후 제갈량, 즉 제갈 공명을 군사로 맞아들여 유현덕, 유비는 조조, 손권과 함께 총나라를 세워 삼국시대를 이룬다는 내용이 바로 삼국지연의, 삼국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가운데가 유비고요. 왼쪽이 관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장비입니다. 생긴 것만 봐도 뻔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들 셋이 장비의 복숭아밭 뒤편에서 형제가 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는 이러한 도원결의가 되겠습니다. 하늘 땅, 별 땅 모든 신령님 앞에서 결의합니다. 우리 형제는 한 해, 한 달, 한날에 죽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코 지켜질 수 없는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관우가 서기 219년에 사망하고 뒤를 이어 장비가 221년에 부하에게 칼침 맞고 죽습니다. 유비는 223년에 아들인 유선에게 대를 물리고 제갈 공명에게 후사를 부탁하며 죽습니다. 딱 세 형제가 2년 터울을 두고 나란히 사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세 형제의 서열은 개족보의 원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국지연의, 즉 삼국지에서는 유비, 관우, 장부의 나이가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전, 관우전, 삼국연의고 같은 사적에 따르면 도원결의 당시에 관우가 이미 25살이었고 유비가 24살, 장비가 20살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계급이 깡패라서 황족 나부랭이인 유비가 관우의 양해 내지는 묵인 아래 큰 놈, 제일 큰 형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계족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따라쟁이이자 속 좁은 망둥이 일본의 온갖 호환 마마들이 시샘을 하며 나섭니다. 방사능, 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을 비롯한 모든 인공 자연재해들이 한날 한시에 터질 것을 맹세합니다. 말려야 되지만 말리지 않겠습니다. 욕한다 한들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도원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 신선들이 살 만큼 살기 좋은 곳, 즉 무릉도원을 의미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서왕모 내지는 신선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시녀인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신선경을 몰래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 인간이 하나도 있습니다. 자, 중국 도교에서의 복숭아는 매우 영적인 힘이 강한 과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왕모의 전설과 제천대성인 손오공에 관한 전설에서 이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천지수 되겠습니다. 도둑도자, 샘천자, 갈지자, 물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한 짓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문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도자, 이 첫 번째 도천지수의 첫째 도자가 바로 도둑도자 되겠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도자가 들어있는 이름에 샘물은 마시지 않는다라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결코 부정한 짓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갈부름, 도천수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유래는 공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자, 문선이라는 책에는 진날의 육기가 지은 맹호행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갈부름, 도천수는 그 모두, 즉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고 아무리 더워도 앙나무 그늘에서는 아주 나쁠 악자, 이러한 이름이 붙은 앙나무 그늘에서는 쉬지 않노라. 나쁜 나무엔들 가지가 없겠느냐마는 뜻있는 선비는 고심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 도천은 지금도 산동성 사수현에 있습니다. 설원이란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목이 몹시 말랐으나 그 샘물을 떠먹지 않았고, 또 승모라는 마을에는 날이 저물어 도착했지만 머물지 않고 곧장 떠났다 합니다. 왜냐하면 승모라는 말 자체가 자식이 어머니를 이긴다는 뜻이므로 그런 이름이 붙은 마을에서는 하룻밤도 자고 싶지 않다는 공자의 뜻이 스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나라 오은지가 지은 탐천이라는 시에 나오는 탐천은 광주에 있는데 그 샘물도 뜻있는 사람들은 마시면 욕심쟁이가 된다고 마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끝까지 청절을 지키려다 수양산에 숨어 고비, 즉 고사리를 뜯어먹고 채미가를 부르며 목숨을 부지하다 굶어 죽은 백이숙제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줄여 죽은 진들 채미도 한한 것가. 아무리 푸셋 것인들 그 뉘따에 났더니 라을푼 성산문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왈, 내 비록 목이 아무리 마르다 하나 도둑 도자가 들어간 샘물은 결코 마시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저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백이와 숙제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도천지수의 의미는 고지식 대마왕인 백이 숙제의 고사에서 극에 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희대의 폭군인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이 인의에 어긋난다며 주나라 땅에서 나고 자란 곡식 먹기를 거부하며 수양산에 칩거하여 고사리를 따먹고 살다가 굶어 죽습니다. 고상한 유학자들은 청절지사라며 칭송하지만 고사리는 주나라 땅에서 자라고 큰 나물이 아니랍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굶어 죽었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 있는 내용은 두문동에 모여있는 고려의 충신지사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도 비슷한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두문불출이 그것입니다.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의 충신들 100여 명이 개풍군 광덕산에 자리한 두문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태조 이성계가 수차례에 걸쳐 조정에 입조할 것을 권유하지만 끝내 고집을 꺾고 한 명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에 꼭지가 돌아버린 이성계가 군사들을 시켜서 산에 불을 놓아 모두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런 결단력을 북벌에 활용했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이 저 드넓은 만주벌판을 주름잡고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는 바로 도청도설이 되겠습니다. 길 도자, 들을 청자, 진흙 도자, 말씀 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지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한다는 뜻으로서 논어 양화편과 순자 권학편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 하며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익힌 것이 아니고 그냥 흘려 들은 것을 자기가 안 것처럼 크게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한다는 가벼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양화편에 실려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들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길거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후한시대 반고가 엮은 한서 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대체로 소설이란 것의 기원은 임금이 하층민의 풍속을 알기 위해 하급 관리에게 명하여 서술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세상 이야기라든가 길거리의 뜬소문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도청, 도설, 무리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원래 폐관소설이라고 일컬었으나 나중에 그냥 소설이라고 읽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자 권학편에는 다언, 즉 말 많음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소인배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곧바로 입으로 흘러나오고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귀와 입 사이는 불과 내치이다. 이처럼 짧은 거리를 지날 뿐이라면 어찌 7자 몸을 훌륭하게 닦을 수 있겠는가라고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배의 학문은 인간을 못쓰게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말도 입 밖에 냅니다. 이것을 잔소리라 하며
하나를 묻는데 둘을 말하는 것을 수다라고 합니다. 자, 잔소리와 수다 모두 다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된 군자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루, 진실과 라이, 거짓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유언비어가 섞여서 거짓과 진실과 거짓을 오락가락하면서 왜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청, 도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청, 도설에는 참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유언비어, 가짜뉴스, 헛소문, 떠벌떠벌, 쑥떡쑥떡, 수군수군,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 카더라 통신, 찌라시, 허무, 맹랑과 같은 말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자,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헛소문은 사실 또는 거짓이지만 악의적 의도에 의해 반대의 경우로 둔갑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떠벌떠벌, 쑥떡쑥떡, 수군수군,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는 사실과 거짓을 가리지 않고 관계없이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것에서 비롯된 갑론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카더라 통신, 찌라시, 허무, 맹랑과 같은 말들은 악의적 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 또는 오도하는 고의적인 소문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박사 불후를 마칩니다. 개족보의 원조, 도원결의, 고지식 대마왕, 도천지수, 진실과 거짓 사이 도청, 도설이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